오전 장중 2,53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소폭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초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마감 앞둔 국내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0.11% 오른 2,523.8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전 장중 코스피는 2,530선을 회복했지만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2,520선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며 SK하이닉스가 4% 이상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회동 후 유리기판 모형을 들며 방금 팔고 왔다고 발언하자 SKC는 장중 2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젠슨 황 CEO가 대게임용 GPU에 삼성 메모리 칩을 쓴다는 발언에도 실적 부진과 HBM 공급 우려 등이 작용하며 1% 떨어진 56,000원 선 후반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소폭 오른 720.2에 거래 중입니다. 이정민 기자, 원달러 환율과 아시아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0전 소폭 내린 1,458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로 달러가 여전히 강세지만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이어가며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는 홍콩을 제외하고 하락세입니다. 홍콩 항생지수와 H지수는 1% 미만 상승 중이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는 454포인트 떨어진 39,520선 후반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대만 각권지수는 1% 미만 하락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도수치료같이 실손보험만 믿고 과잉진료가 빈번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진다고요? 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까지 높아집니다. 현행 20% 수준에서 4배 넘게 오르는 겁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비급여 치료 가운데 도수치료와 무릎 주사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관리급여는 건보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는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를 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서도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병행 진료도 손본다고요? 네,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물리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게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 둘 다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마다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으로 달리 쓰는 비급여 항목 명칭도 주성분해 기반에 통일하고 가격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 출산 급여비도 보장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넘게 줄어듭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얼마나 줄어드나요? 평균 60%가량 낮아집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수수료율이 현재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내려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5대 시중은행별로 비교해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지는 곳은 KB국민은행으로 0.5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요. 우리은행이 0.74%로 가장 높습니다. 신용대출은 가장 많이 내리는 농협은행의 경우 기존엔 0.6%를 적용하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오는 13일부터 0.01%로 내립니다. 다른 시중은행 역시 0.01%부터 0.04% 수준까지 내립니다. 정 기자, 이금융권도 내려가나요? 그렇습니다. 주담대의 경우 저축은행은 평균 1.64%에서 1.24%로
신협은 1.61%에서 0.45%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저축은행 업권이 1.64%에서 1.33%로 소폭 내려가는 가운데 신협은 0.04%까지 떨어집니다. 다만 오는 13일 전에 이뤄진 대출 계약에 대해 중도 상환하는 경우라면 개편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조합 등에도 개편 방안이 당장엔 적용되지 않는데요.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엔 이들 업권에도 개편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금리가 오르면서 기회비용이 줄어든 데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도 대부분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현재는 금리 인하기라 앞으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매년 1월 금융사가 속한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난주 상승세가 꺾인 서울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셋값은 무려 8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새해 첫 아파트값 동향 소식 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84.97제곱미터 아파트가 53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3월 3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을 때보다 1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른바 대장 아파트 강세는 여전하지만 서울 전역으로 넓혀보면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주와 비교한 새해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0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41주 안에 오름세가 멈췄던 흐름을 이번 주에도 이어가는 겁니다. 전체 25개 지역구 가운데 14개 지역구가 변동이 없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모든 지역구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일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인기 지역의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와 성동구가 0.04% 상승했고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와 송파구가 0.03%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 플러스 정치 혹은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이제 지속성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의사결정을 하기가 이제 주저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계절적 비수기도 겹치면서 당분간 아파트 매매 관망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의 해킹으로 우리 법원 전산망이 뚫렸었죠.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원 행정처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필 기자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이 허무하게 뚫린 결정적인 이유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데다 비밀번호도 초기 상태 그대로 쓴 겁니다.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미흡하면서 북한 해커가 손쉽게 법원 내부망으로 들어왔고 2년여간 1000GB가 넘는 개인정보를 빼갔습니다. 이 중 유출 내역이라도 확인 가능한 건 전체의 0.5%에 불과한데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 하나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지만 숨기기 급급했고 8개월이 지나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황을 조사한 개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소 적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 개보위는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과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법을 적용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라든지 기타 행정적 제재 사항 등을 계속 강화시키고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개보위는 관련 위반 내용도 공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과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 결과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적자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1조 3천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계 총수입이 542조 원, 총 지출이 570조 1천억 원으로 통합 재정 수지는 28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하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81조 3천억 원 적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래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적자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뭔가요? 국세 등으로 거치는 총수입 대비 지출이 크기 때문인데요.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저조한 기업 실적 탓에 법인세가 17조 8천억 원 줄어들며 8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20조 원 늘었는데요. 총 지출은 570조 1천억 원으로 21조 5천억 원 늘면 총 수입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91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원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세수 결손 등으로 적자 규모가 전망치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번엔 설 연휴기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수품 물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박규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명절 혜택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당정은 이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인데요. 또한 당정은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송 요금을 30에서 4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4인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5조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까지 올려서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성수품 물가 관리에도 나서죠? 그렇습니다. 설 연휴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6배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달 초 기준 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의 가격이 1년 전보다 58에서 77% 큰 폭으로 오르자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적극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기간에는 1조 7천억 원, 올 한 해 통틀어서 26조 5천억 원의 정책 금융이 제공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량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김환진 기자,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루어진 최상위층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적대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로 나뉩니다. 우리가 포함된 동맹국들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완전히 막히는 방식입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제외한 나라들 대부분은 수입할 수 있는 양의 상한선이 설정되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상한선보다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러는 배경은 뭘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그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등 AI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로 확대해 이를 통해 AI 개발이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제한 조치는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대내외 위기라는 진단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지수 기자, 구체적으로 투자 규모와 분야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그룹은 올해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트럼프의 취임 등 경영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에 1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절반 가까이를 미래 역량 확보에 투자합니다. 전동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수소 제품 및 원천 기술 개발에 사용됩니다. 현대차그룹은 4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앞세워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면서도 전기차 신모델 개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투자엔 12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환과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에 힘씁니다. 전략투자엔 8천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사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북미 시장은 투트랙 전략으로 공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현지 온라인 판매망 확보로 소비자 접근성을 키워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 전역 소비자는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선택해 결제한 뒤 현지 현대차 딜러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미국 남부 지역에 차량용 강판 생산을 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현지에서 생산한 강판을 현대차그룹이 차량 생산에 활용해 보편 관세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국정협의체를 띄우기 위한 첫 실무협의에 돌입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1차 영장 때도 신청했지만 헌재에서 결정이 없이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기관에서 보낸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협의체 구성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경제와 민생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여야정이 각각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공개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협의체를 통해 협치에 물꼬를 틀지 주목이 되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산업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어 의제 조율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국내 기업만큼 해외 기업들의 기술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이 신기술로 무장해 규모로 밀어붙이고 일본 기업들도 고유 기술의 경쟁력을 뽐내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위협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우 기자입니다. 올해 CES에는 중국 기업 1,300여 곳이 참가하면서 전체 참여 기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 단계였죠. 이제부터는 그 인식을 실제 대응을 위한 실행 단계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 부스가 있는데 벽 하나를 두고 중국 가전업체 TCL 전시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TCL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AI 로봇 에이미를 공개했고 증강현실 안경을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 가전업체 하이센스는 차량 후면과 바퀴 등 모든 면의 디스플레이를 단 컨셉카를 선보였고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최대 163인치 초대형 TV도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There's a big opportunity for the Chinese appliances to kind of catch up to the Korean appliances as well. I was very impressed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quality of the AI TV with the enhancements compared to the last one. 전통적인 기술 강국 일본 기업들의 부활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컵 안에 포크를 넣어도 로봇의 렌즈가 포크를 인식해 집는데요. 니콘은 기존 카메라 사업에서 쌓은 경험을 로봇에 활용하면서 건재한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카메라 센싱 기술과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 자율주행 기술 체험 공간도 꾸렸습니다. 소니가 선보인 디스플레이 화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면 화면이지만 3D 기술을 입혀 각도에 따라 건물의 상하 좌우 모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I would say Sony has definitely stepped up a lot. There's a lot more demonstrations that are going on from some of their new AR that they're doing for it, of their virtual reality technology, also some of their games and products. So it seems like a lot more. It's a lot larger this year. It's definitely a revival of new technology coming out of Japan. 과거 CES가 국내 기업의 동무대였다면 추격자 중국과 부활하는 일본의 비중이 커지면서 이웃나라 3국의 경쟁 구도가 한껏 치열해졌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금융권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AI 은행원이 고객을 응대하고 주식 종목 추천까지 제공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계속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I'm happy to assist with your first time on the AI desk. Let's get started. How can I help you today? Would you like to exchange? 화면 속 은행원이 고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은행원은 실제 은행원 얼굴에 인공지능 AI를 입혀 만들어진 것으로 무인 점포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환전과 각종 은행 서류 발급까지 은행 창구에서만 할 수 있던 업무를 언제든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I 은행원의 설명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뒤 바로 옆 기기에서 기다리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단 1분 만에 환전을 통해 달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Yes, it seems like it's a very user-friendly utilization. It's easy to use and it's very digital. So, yeah, I feel comfortable using it. 저녁 시간이라던가 주말 시간에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AI 점포들을 많이 확대를 해서 접근 편리성도 많이 가져갈 예정이고요. 생산적이고 좀 더 상담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ELS 불안전 판매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AI가 투자 종목을 분석한 뒤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올 상반기 중 고객에게 공개될 이 서비스는 곧 수어 버전으로도 나옵니다. AI 기반 미래금융 기술이 실제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의 순환은 원활한데요. 현재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기질 모두 쾌적한 가운데 전 지역이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영하 7도, 속초 영하 8도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은 오늘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전북에 최대 30cm 이상,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에도 쾌적하겠는데요. WH와 환경부 기준으로 좋음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공기질은 휴일까지 깨끗하다가 다음 주 초반 중서부를 중심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